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한 마을에 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강원도 산골 마을의 늦가을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마른 짚을 엮어올린 초가집 지붕들 사이로 유난히 크고 싸늘한 기와집 한 채가 고고하게 서 있었지요. 그 집은 한때는 끝발 날리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옛 명예에 기대어 근근히 체면을 유지하는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 후미진 곳,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광창고 안에 다미다미가 있었습니다. 다미는 종갓집의 조카딸이었으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 나이보다 훨씬 작고 말랐으며 늘 겁에 질린 듯한 눈을 하고 다녔습니다. 광하는 퀴퀴한 집 냄새와 찬흙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미는 그 구석에서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콩깍지를 까고 있었습니다. 오지마. 아이가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무서워. 저리가. 광문이 삐걱 열리고 찬밥 한 덩이와 멀건 장국이 담긴 그릇을 든 무심한 표정의 몸종이 들어섰습니다. 몸종은 그릇을 바닥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또 헛개비랑 얘기하느냐. 칠칠 맞게 밥 먹어라. 다미는 몸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몸종의 어깨 너머 텅 빈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미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고 탁한 연기 같은 것이 몸종의 어깨에 휘감겨 있었고 그 연기에서 뻗어나온 끈적한 실타래가 광문 밖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인연의 실과 만물의 기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 운명, 심지어 사물의 기운까지도 색깔과 형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미에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잠욕, 슬픔이 뒤엉킨 실타래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미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다른 이의 손길이 닿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미를 귀신 들린 아이, 밤푼이라 불렀습니다. 몸종은 그런 다미를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다미는 몸종의 어깨에 감긴 검은 실타래가 두려워 구석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가지마. 내가에 가지마. 물이 화났어. 작은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몸종은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그저 미친 아이의 헛소리로 치부했을 겁니다. 저 멀리 안채안채에서는 규칙적인 탁, 탁, 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모인 김씨 부인이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속하지 못한 정상적인 삶의 소리였습니다. 다미는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밥 아래서도 희미하고 슬픈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몸종이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수군거렸지만 몇몇은 다미가 그날 아침 헛소리를 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밤푼이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네. 세상에, 그럼 그 애가 귀신을 부른 게 아닐까? 두려움은 경멸보다 더 지독한 독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갓집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중매쟁이 매파가 종갓집 큰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숙모인 김씨 부인은 이날을 위해 가산을 털다시피 하여 상을 차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식들의 좋은 혼처뿐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모두가 다미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목이 말랐던 다미는 늘 그랬듯 조용히 광을 빠져나와 뒤뜰의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매쟁이가 마루에서 차를 마시다가 뜰 한가운데 서 있는 남루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는 뉘집 아인데 저리 행색이 남루한가?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미는 그 순간 중매쟁이의 화려한 옷 위로 뱀처럼 휘감긴 탐욕스러운 붉은 실타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가 자신을 향해 끈적하게 뻗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다미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재수없게 중매쟁이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것이. 김씨 부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서 뛰쳐내려와 다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재앙 덩어리, 이 귀신 들린 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기어 나와 귀한 손님의 눈을 더럽히느냐. 다미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볼이 터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김씨 부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분노의 기였습니다. 중매쟁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부인, 하지만 이 대과는 인연이 아닌 듯하군요. 아니, 매파님 그게 아니라 저 아이는 그저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종갓집에 부정한 아이가 있다는 말이.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했다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중매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던 김씨 부인의 희망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의 모든 분노가 다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광 속에 내동댕이 쳐졌고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네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이 더러운 것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김씨 부인의 아기의 찬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미는 어둠 속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다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광창살 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만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솜털 같던 눈발이 자정이 넘어가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설버시로 변했습니다. 바람은 이리처럼 울부짖었고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기 한해는 칼날 같았습니다. 광 속에 갇힌 다미는 얇은 무명 치마 하나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숙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당장 저것을 치워야 한다. 저것이 붙어있는 한 우리 가문은 끝이야 마님. 그래도 날이 이리 추운데. 시끄럽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재앙 덩어리의 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것을 산속절에 보내든 구슬에서 쫓아내든 해야겠다. 그때였습니다. 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씨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숙부였습니다. 그는 평소 다미에게 관심조차 없었지만 오늘 중매쟁이에게 망신을 당하고 아내에게 닥달을 당하자 그 모든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다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검붓고 폭력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년 때문이렸다 감히. 그는 어린 다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닫힌 방문들 뒤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림과 숙모의 울음 섞인 악담이 들렸지만 누구 하나 아이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무거운 소슬대문이 다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시끄러운 혼돈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다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얇은 무명옷은 금세 젖어들었고 맨발은 닿는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집을 향해 돌아섰지만 높고 굳게 닫힌 문은 그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추위와 사람들의 악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폭설의 기운은 거대하고 사나운 회색 짐승처럼 온 산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실타래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미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무서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 죽는 걸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 검붉은 기운들보다
덜 무서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불처럼 아이의 작은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사나운 바람 소리도 자장가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뜨인 다미의 눈에 어떤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보던 혼란스러운 실타래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 멀리 산 중턱에서 흔들림 없이 타오르는 작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순수하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따뜻해, 보여.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다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힌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와 잘 마른 소나무가 타는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작은 흙집, 온돌방이었습니다. 방은 지독히 가난했지만 방바닥은 불을 뗀 듯 따뜻했습니다. 깼느냐? 방구석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온몸이 바늘로 쑤시듯 아파 신음을 흘렸습니다. 구석의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텁수룩한 수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심한 눈. 마을 아이들이 산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산속 외딴집에 사는 석보 십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옹기도자기를 굽기도 하고 약초를 캐기도 하며 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미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석보 노인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그에게는 실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까 눈 속에서 보았던 그 따뜻하고 맑은 황금빛 기운이 마치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노인의 몸 전체를 단단하고 고요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에는 분노도, 탐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숭늉한 사발을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다미는 망설였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릇을 내려놓고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약초 써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다미에게 하루 2번 멀건죽과 숭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흙을 이기고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미는 난생 처음으로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뒤엉킨 끔찍한 실타래가 없는 공간. 오직 약초의 맑은 기운, 타오르는 불의 붉은 기운, 그리고 노인의 고요한 황금빛 기운만이 존재하는 곳. 눈이 그치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노인은 다미가 말없이 약초를 색깔별로 곱게 골라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네가 한 것이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다듬어진 약초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갓 구워낸 작은 옹기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투박했지만 간단하고 야무진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담는다. 노인은 다미의 손을 잡고 그릇에 감촉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미는 움찔했지만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황금빛 기운은 따뜻하고 거칠 뿐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노인의 알 수 없는 말에 다미는 그저 노인이 준 작은 옹기 그릇을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불을 견뎌내고 막 태어난 그릇은 노인의 기운처럼 따뜻했습니다. 다미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안도감의 울음이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말없이 흙을 이기며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다미는 노인의 흙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배웠고 노인은 아이가 약초의 기운을 읽어내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두 외톨이는 그렇게
혹독한 겨울 산속에서 서로에게 말없는 의지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산을 뒤덮었던 눈이 녹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흙집, 처마 밑으로 녹은 눈이 빗물처럼 떨어졌고 양지바른 두 개는 쑥과 냉이가 파릇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미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광 속의 어둠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석보 노인과 함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온기를 빚을 찰흙을 이겼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는 다미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흙을 고르는 법, 물을 깃는 법, 그리고 불을 다루는 법을. 다미는 끔찍했던 실과 기운들이 무섭지만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흙집을 감싸는 기운은 고요한 황금빛이었고 갓 캔 칡뿌리의 기운은 건강한 흙빛이었으며 타오르는 장작불의 기운은 정직한 붉은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집에서 보았던 탐욕과 시기와 분노로 뒤엉킨 탁한 기운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흙집의 시름에 잠긴 한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속의 석보 노인을 찾아온 것이지요. 영감님, 제발 우리 아이 약 다릴 약탕기, 역턴치 하나만 구워주십시오. 의원이 이르길 좋은 흙으로 빚어 정성 들여 구운 약탕기에 약을 다려야만 약효가 온전히 든다 하였습니다. 석보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흙을 이기고 모양을 빚고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온기를 구워온 장인 장인이었건만 그가 만든 약탕기는 번번이 가마 안에서 쩍하고 금이가 버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노인은 초조해졌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약탕기 조각을 마당에 내던지며 그의 단단한 황금빛 기운이 흔들리는 것을 다미는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는 노인이 정성껏 이겨놓은 찰흙 반죽 더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흙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 화가 났어요. 뭐라고 저기 버드나무 아래에서 퍼온 흙은 슬픈 기운인데 저쪽 바위 밑에서 가져온 흙은 아주 차갑고 화가 난 기운이에요. 다미는 손가락으로 흙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두 기운이 불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깨져요. 석보 노인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흙을 만질 줄은 알았지만 흙의 기운을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 번질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노인이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느 흙이 약을 품을 수 있겠느냐? 다미는 노인의 손을 이끌고 산 중턱,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은 샘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종일토록 햇볕이 머무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다미는 축축한 이끼를 걷어내고 그 아래에 붉은 황토를 가리켰습니다. 이 흙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흙은 햇빛을 머금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고 단단한 기운이에요. 노인은 경이로운 눈으로 아이와 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당장 그 흙을 파와서 아이가 시키는 대로 물을 섞고 반죽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흙은 노인의 손에 착 감기며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약탕기를 빚, 다미는 가마에 넣을 장작을 골랐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 나무는 젖은 불이에요. 이걸로 해요. 이 소나무는 마르고 힘센 불이에요. 며칠 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흠 하나 없이 매끈하고 깊은 갈색빛이 감도는 약탕기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보 노인이 평생 구워낸 그릇 중 가장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안악은 그 약탕기를 부둥켜 안고 울며 돌아갔고 며칠 뒤 아이가 열이 내리고 깨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산속 흙집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기적의 약탕기에 대한 소문은 산을 내려가
조용히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석보 노인은 자신이 구운 옹기와 다미가 기운을 보고 골라 말린 약초들을 가지고 읍내장터 정지로 향했습니다. 다미도 작은 지게를 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온갖 소리와 냄새, 그리고 기운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건을 파는 소리, 초록빛, 흥정하는 소리 붉은빛, 무심히 오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회색빛. 다미는 그 거대한 기운의 소용돌이에 압도되어 노인의 등 뒤로 바짝 숨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비단 가게를 둘러보던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숙모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값비싼 비단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다미의 눈에 비친 그녀의 기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아 그녀의 몸을 감싼 기운은 전보다 더 탁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 인연 귀신 들린 것이 아직도 살아있었더냐.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소리치며 다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장터에 나타나 부정을 타게 해 당장 썩어지지 못할까? 김씨 부인이 손을 번쩍 들어 다미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미는 공포로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숙모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미는 보았습니다. 숙모의 몸을 휘감은 검붉은 분노의 기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그 기운의 밑바닥에는 숯불처럼 꺼져가는 두려움의 회색 기운이,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시기심에 병든 녹색 기운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텅 비어버린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숙모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군어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라? 숙모님. 다미는 숙모의 텅 빈 기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숙모님은 아주 추워 보여요. 그날 눈보라보다 더 추워 보여요. 김씨 부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반푼이라고, 귀신 들린 재앙덩어리라고 경멸했던 아이가 감히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보 노인이 묵직한 산처럼 다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인의 황금빛 기운이 다미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아이는 나와 함께 있소. 부인, 그만 돌아가시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미를 두려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한의 어린 조카를 맨발로 내쫓은 김씨 부인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그 종갓집애였어. 저 추운 날 내쫓았다더니 석보 영감이 거두었구먼. 저 부인은 비단으로 휘감을 시간에 마음에 덕이나 좀 쌓지. 김씨 부인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눈초리에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비단도 내팽개치고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미는 여전히 몸이 떨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의 재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와 약초를 사기 위해 산속 흙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어미가 기침이 멎질 않는데. 다미야. 노인이 묻습니다. 어느 약초가 숨을 틔워주겠느냐. 다미는 말없이 맑고 청아한 종소리 같은 기운을 내뿜는 도라지 뿌리 한 묶음을 골라주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가위에 눌려옵니다. 다미는 노인이 고요한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따온 작은 풀들을 모아 복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머리맡에 두세요. 이 풀들의 기운은 평화로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미를 반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미를 약초아이, 역초아이, 혹은 산의 기운을 보는 아이라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어느덧 깊은 여름밤이 되었습니다. 다미는 석보 노인과 함께 흙집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은빛 실타래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노인의 고요한 황금빛 기운을 느끼며 다미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읽어내고 치유해야 할 거대한 글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산골짜기의 아픔도 기쁨도 묵묵히 씻고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흙집 마당에는 탐스럽게 말라가는 둥굴레와 황기원기가 가을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손길을 거친 약초들은 유난히 그 기운이 맑고 힘찼습니다. 석보노인의 옹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미가 골라준 기운, 좋은 흙으로 빚고 힘센 불로 구워낸 옹기들은 단단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다미가 기운을 불어넣은 약탕기들은 불이 닿아도 좀처럼 깨지지 않아 약을 다리면 그 효험이 배가 된다는 소문이 읍내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산속 외딴 흙집은 더 이상 산귀신이 사는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식을 업고 오는 어미들, 옹기를 구하러 멀리서 찾아온 상인들, 그리고 석보노인에게 흙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로 문턱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의 작은 흙집은 어느새 그 산골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산 아래 거대했던 종갓집 기와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종갓집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다미를 내쫓은 그날,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했던 김씨 부인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그 명예를 짓밟은 셈이 되었습니다. 혹한의 어린 조카를 맨발로 내쫓은 집안이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혼사는커녕 그 어떤 양반과도 그 집안과 교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수치심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밤낮으로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헐값에 팔아넘겨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한때는 위세 등등했던 종갓집의 고가는 텅 비어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휑하니 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단 옷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몇 해 전 장터에서 들었던 다미의 목소리가 이명을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숙모님은 아주 추워 보여요. 그 말이 저주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한계한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 화병 호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말라버린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결국 버틸 힘조차 남지 않게 된 어느 늦가을 저녁, 김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늙은 몸종을 불렀습니다. 산에 가보거라. 마님, 그 아이에게 가보거라. 그 아이가 기운을 본다 하더구나. 내 병의 기운도 볼 수 있을지 모르니 수치심과 자존심보다 죽음의 공포가 더 컸던 것입니다. 늙은 몸종은 해가 진 어두운 산길을 더듬어 흙집에 당도했습니다. 몸종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약소님, 마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석보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곤방대를 물었고 다미는 말없이 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16 소녀가 된 다미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늙은 몸종의 어깨 너머로 저 멀리 산 아래 종갓집에 누워있는 숙모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검붉은 분노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한 차갑고 연약한 잿빛 기운이었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꺼져가는 텅 빈 기운. 그 안에는 뒤늦은 후회와 지독한 외로움만이 희미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약초들을 골라냈습니다.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가장 많이 머금은 당귀, 똥괴, 땅의 힘찬 기운을 품은 인삼은 포,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맑은 기운의 복령후링을 골라 정성껏 쌌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몸종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저 약값은 집안에 남은 것이라군. 다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은 됐습니다. 그저
이 약을 다리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다려드리세요. 그리고 다미는 늙은 몸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숙모님께 전해주세요. 이젠 춥지 마시라고요. 늙은 몸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숙모 김씨 부인은 다미가 보낸 약을 먹고 며칠을 더 살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지독한 한기 한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내쫓았던 그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용서했던 조카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자비로운 형태의 인과응보, 인과영보였습니다. 증오와 경멸로 남을 내쫓았던 자는 결국 자신이 내쫓았던 그 자비에 의지해서야 마지막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덮는 눈은 재앙의 눈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는 한방눈 한방눈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흙집은 이제 제법 큰 옹기점 옹규치대니 자약방 역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과 다미가 겨울 내내 힘을 합쳐 지은 새 가마는 밤낮으로 따뜻한 불기운을 내뿜었고 새로 지은 약방에는 겨우내 아픈 이들을 돌볼 약재가 가득했습니다. 깊은 밤, 석보 노인은 이제 할아버지라 불리며 아랫목에 앉아 묵묵히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황금빛 기운은 이제 다미의 기운과 어우러져 흙집 전체를 고요하고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이제 어엿한 처녀 주녀가 되어 등잔불 아래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실타래로만 보였던 세상의 기운들은 이제 그녀의 눈에 만물의 이치리즈를 담은 거대한 책처럼 익혔습니다. 사람의 아픔이 보여 땅의 치유력이 보였습니다. Dead. 또 그때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어린아이를 업고 숨을 헐떡이면서 있었습니다. 약손님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다미는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던 옛날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세요. 다미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폐부에서 막혀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길경제건과 맹문동 망문동을 꺼내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석보 노인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다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탁한 기운이 닿는 것이 무서워 늘 감추기만 했던 손. 이제 그 손은 흙과 약초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바닥 안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작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 해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보 노인을 닮은 기운이었고 햇빛을 머금은 흙을 닮은 기운이었으며 이제는 온전히 담이 자신의 것이 된 치유의 기운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산속 작은 흙집에서는 약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기와집보다 더 당당하고 그 어떤 비단옷보다 더 따뜻한 천명텐밍을 받은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세상 모든 것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운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기운은 만물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따뜻한 기운을 품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옛 어른들은 그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밤 이 눈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